천연유황. 유황은 물과 소금처럼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물과 소금이 인체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흔히 알고 있지만 유황이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암세포가 거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황은 항암작용, 그리고 해독 정화작용, 염증 제거와 살균작용, 뼈 강화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및 혈전을 분해하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유황은 세포와 세포막 계통을 손상시켜 각종 암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노화와 암을 유발시키는 활성산소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것 가운데 히드록시 라디칼이라는 게 있는데요. 발음도 힘드네요. 히드록시 라디칼이 있는데 유황은 이것의 공격을 받아 손상된 DNA를 복구시켜주는 세포 치료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마늘, 양파, 파, 부추, 고추, 겨자 등의 식품에는 특히 유황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마늘과 주겸의 약성이 서로 합해지면 썩은 살을 없애고 새살을 돋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고 체력을 돋우는 효과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위염, 위궤양, 장염, 변비 등으로 고생하거나 평소 기력이 약하고 늘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은 마늘과 주겸을 꾸준히 장복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흔히 마늘은 익혀서 먹으면 효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음식에 넣을 때에는 다진 마늘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어서 색깔이 노랗게 변한 뒤에 넣는 것이 좋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바로 이겁니다. 암 없이 100세 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박천수 4대째 한의사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소담 출판사입니다. 오늘은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저께 있었던 일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노인 낙상사고 있죠. 이게 노인 낙상사고는 노인 사망의 2위 원인입니다. 낙상으로 인해서 사망 외에도 중증의 손상을 입거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상사고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어저께는 제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벌어져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어머니셨는데요. 제 바로 앞에서 이거 카트이죠, 카트. 이 카트를 끌고 오셨는데 이 보도블록이 조금 그 울퉁불퉁 하잖아요. 근데 이 카트 바퀴가 이거 작잖아요. 이거 조그맣잖아요. 그렇게 이게 거기에 낀 거예요. 근데 껴갖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그걸 끌려고 좀 더 빼려고 싹 힘을 주다가 갑자기 툭 빠지니까 제 앞에서 그대로 고목이 쓰러지듯이 쓰러지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너무 급하게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달려가서 잡을 수도 없었고요. 그랬더니 나 그냥 뭐 보통 젊은 사람들이면은 뭐 팔이라도 이렇게 짚고 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반사신경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얼굴로 왼쪽으로 툭 쓰러지는데 팔이고 뭐 이거 다 뭐 이렇게 짚을 생각도 못 하시고 툭 쓰러지시더라고요. 쿵 하셨는데 깜짝 놀라고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쓰러지시고 나면 골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이렇게 버떡 들어서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요. 나중에 또 원망 들을 수도 있어요. 그 2차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일단 앉으시기 해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괜찮대. 정신은 말짱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평소에 불편한 데가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왼쪽 어깨가 아프대요. 근데 또 하필 왼쪽으로 쓰러지셨어. 그래갖고 그럼 오늘 제가 뒤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해갖고 팔 쥐고 왼쪽은 제가 허리춤을 져갖고 올려서 세울 테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그래갖고 괜찮대. 그래서 쓱 세워가지고 일으켰어요. 도와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서서 보니까 다행히 왼쪽으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얼굴까지 다 이렇게 쿵 하고 쓰러지셨는데 추우니까 군밤장수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귀까지 다 덮는 거 그걸 쓰셔가지고 다행히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바구니에 뭐가 들었냐고 보니까 이제 그래도 몸에 좋은 거 드시려고 사과 한 봉지,
요새 뭐 귤 한 봉지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거 괜찮으시냐고, 대개까지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갈 수 있겠대요. 그래갖고 다행히 몇 말씀 하다가 제가 뭐 저도 가는 길이 있으니까 뭐 대개까지 모셔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못내 이렇게 계속 뒤돌아보면서 잘 가시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보다가 왔거든요. 그게 낙상사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낙상사고 주의하시는데 이런 커트 이거 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바퀴가 작아가지고 보도블록에 물퉁물퉁한 데 끼면은 이것도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겨울이고 하니까 낙상사고 주의하시라고 먼저 오늘 생방송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사망 원인의 2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죠. 오늘은 우리 책에서 암 없이 100세 살기 한번 볼까요? 다시 암 없이 100세 살기 다시 들어왔습니다. 본론으로. 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네, 근데 오늘은 낙상사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암을 물리치는 전통 음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의사님께서 4대째 한의사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부터 전통적으로 100년 넘게 내려오는 그런 비법들이 있고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 유황부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 얘기죠.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유황. 유황은 물과 소금처럼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물과 소금이 인체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흔히 알고 있지만 유황이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사람의 몸에는 약 140g의 유황이 있다. 유황은 우리 몸속에서 수소, 산소, 질소, 나트륨에 이어서 8번째로 인체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머리카락, 또 손톱, 발톱,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암세포가 거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새로운 논리네요. 그죠? 심장은 빨리 뛰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심장에 암이 정말 간혹 가다가 뭐 어쩌다가 한 분이 걸리는 거지 심장은 암이 없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것은 심장이 항상 뛰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 한의사님께서는 심장에는 암세포가 거의 살 수 없는 이유가 유황이 많이 분포해 있어서 그렇다네요. 유황은 항암작용 그리고 해독 정화작용 염증 제거와 살균 작용, 뼈 강화 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및 혈전을 분해하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유황은 세포와 세포막 계통을 손상시켜 각종 암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노화와 암을 유발시키는 활성산소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것 가운데 히드록시 라디칼이라는 게 있는데요. 발음도 힘들어요. 히드록시 라디칼이 있는데 유황은 이것의 공격을 받아 손상된 DNA를 복구시켜주는 세포 치료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포 치료사의 역할. 이게 중요하겠네요. 유황이 이렇게 좋은지 저 이 책을 알고 처음 알았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암을 죽이는 면역세포에는 NK세포도 있고 대식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는 LAK세포라는 게 있고요. 종약을 죽이는 TNF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유황은 이러한 유익한 세포의 생산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뭐 LAK세포, TNF세포 이런 거 좀 생소하잖아요. 보니까 사이토카인 종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쭉 찾아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데요. 림포카인 활성화 사례세포랍니다. 이게 LAK가 좀 글자가 좀 작을 텐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정상 림프구는 항암 기능이 약하지만 이들을 체외로 추출하여 IL-2와 함께 수일간 배양하면 이 림프구들이 대단히 강한 항암 능력을 가지게 됨을 관찰하고 이 림프구의 이름을 림포카인 활성화 사례세포, 림포카인 액티비티드 킬러 세포. 그래서 LAK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세포들이 또 있네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종양 괴사인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면역세포인 것 같아요. 또한 중금속과 유해 물질 그리고 각종 공해 독을 해소하기 때문에 암을 다스리고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황은 오래전부터 만병을 치료하는 천하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광물성 유황은 너무 강한 열성과 독성으로 인하여 약으로 사용할 때 부작용이 많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딱 유황 생각하면 저도 생각했던 게
천연 그 유황물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도 나옵니다. 유황을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과 독을 정화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하여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유황오리다. 군침 도는데요. 이게 새벽에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유황오리 먹은 지 오래됐는데 요거 먹으러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유황의 해동을 오리에서 찾은 사람은 인산 김일훈 선생님이십니다. 인산 김일훈 선생님이 많은 걸 하셨네요. 그죠? 선생은 오리의 강력한 해독 정화 능력을 이용해서 유황의 강한 열성과 독을 정화시킨 뒤 사람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장안하셨습니다. 인산 김일훈 선생님께서 주겸만 만드신 게 아니고 이게 유황오리까지 다 만드신 분이네요. 흔히 유황을 광물성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연 속에도 무독한 천연 유황이 존재한다. 네. 유황오리 또 비싸잖아요. 또 비싸니까 그거 말고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게 또 유황이 많았네요. 한국인이 즐겨 먹는 마늘, 양파, 파, 부추, 고추, 겨자 등의 식품에는 특히 유황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식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유황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이 김치가 이거 다 들었죠. 김치 이거 다 들었지 않습니까? 거의. 겨자 빼놓고는 다 들었네요. 그죠? 김치에다 겨자 넣지는 않죠. 예. 김치는 이처럼 유황 성분을 많이 함유한 식재료들로만 만들어진 식품이다. 특히 마늘에는 알리신 알죠? 네. 유황 아미노산이 다량 들어있는데 유황 채소군의 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왕까지라고 표현하셨네요. 마늘이 특히 왕입니다. 마늘에 상처를 내면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은 주성분인 알리신 때문이고요. 마늘의 유황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마늘을 갈아서 다른 음식들과 함께 숙성시켜 먹으면 됩니다. 따라서 마늘을 양념으로 한 김치는 유황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김치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죠? 예. 옛날에 그 소금 나쁘다 그럴 때 국뿐만 아니라 김치도 먹지 말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 계셨습니다. 그분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 떼고요. 한국인들은 생선회를 먹을 때 생마늘과 겨자를 곁들여 먹는다. 곰탕이나 설렁탕을 먹을 때에도 잘게 썬 파를 가득 넣어 파국처럼 먹는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곰탕 먹을 때 그냥 파를 위에다 덮어가지고 거의 파국처럼 먹습니다. 겨자는 생선회를 살균하고 파는 설렁탕, 고기 속에 있는 독을 살균 해독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파에는 디알리설파이드라는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살균 살충 작용을 도와준다. 우리 조상들의 현명한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현명한 식습관이네요. 자, 다음번에는 유황의 다음으로 감식초가 있습니다. 저도 감식초 이거 잘 먹거든요. 그리고 되게 쌉니다. 쿠팡에 되게 싸요. 뭐 다른 요새 사과 식초 같은 경우는 사과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되게 좀 작년보다는 진짜로 한 2배 정도 비싸진 것 같아요. 근데 감식초는 아직도 싸더라고요. 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쿠팡에서 감식초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도 먹는 건데 천연식초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게 또 라이브의 묘미죠. 감식초 보면은 저도 요거 시켜 먹습니다. 저 이 회사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 시켜 먹는데 1등이라고 감식초 치면 이렇게 1등 나오는데 이게 맑은 아래 감식초인데 요거 2개가 이거 오더라고요. 꼭 간장병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감식초인데 원액이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것도 성분 보면은 제가 성분을 갖다 쫙 봤는데 이거 천연 발효식초, 감식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습니다. 맑은 아래 감식초는 희석하여 마시는 음료로서 최적화된 고급 자연 발효 식초입니다. 광고 없이 많은 분들이 맛보시게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로 천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겠죠. 네. 시험 검사 통과한 것도 있고요. 이게 되게 싸요. 봐보세요. 이게 지금 거의 14,8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2병, 1,800짜리 2병입니다. 되게 많이 먹어요. 이거 시커 먹어요. 이거 나중에 여기도 나오는데요. 감식초 어떻게 드시냐면 한 500ml 있잖아요. 거기다 소주잔 한 잔 타서 드시다가 좀 더 드셔도 되고 소주잔 한 잔 기준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500ml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감식초 들어가기 전에 감식초 한번 봤고요. 이 감식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그 열매와 잎, 꼭지 모두 버릴 것이 없는
여러 용도의 치료약으로 쓰이는 귀한 나무이다. 감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의 떫은 성분이 탄닌산이죠. 점막 표면 조직의 수렴작용을 통해서 설사와 배탈을 멎게 하고 폐결핵, 기관지 확장, 폐종양, 자궁출혈, 치질 등으로 인한 체내 출혈을 억제하는 지혈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합니다. 또 감은 여타 과일이나 채소류보다 월등히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한 정력을 증가시키고 감기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겨울에 추울 때 또 감 많이 드셔야죠. 이 감이 다른 과일과 채소류보다 비타민C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매우 뛰어나고, 비타민C 좋은 거는 우리 제 채널은 특히 또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아시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합성해서, 콜라겐 자체가 또 항암 물질이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고혈압 등 혈관계통의 질병과 심장병 등 순환기 계통의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감식초는 생수 100cc에다가 감식초 10cc를 섞어서 10분의 1이라는 얘기네요. 공복에 먹으면 훌륭한 건강식이 된다. 공복에 먹으면 또 훌륭한 건강식이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박천수 한사님께서는 생수 100cc에다가 감식초 10cc를 섞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섞는다는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딱 이런 것도 정량으로 맞춰서 하시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정량으로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500cc에다가 그냥 소주잔 한 잔 이렇게 넣어서 그냥 먹습니다. 여러 가지 식초들이 있지만 그중 감식초가 건강에 가장 좋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또 그래서 초콩이나 초란을 만들 때에도 감식초를 사용하면 좋다. 초콩 만드는 거, 또 초란 만드는 거 다른 방송에도 했지만 초콩 만드는 것도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넉넉하게 한 5cm 정도 더 위로 붓고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보관하셔가지고 콩 비린내가 없어지면 드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식할 때 채소에 감식초를 쳐서 먹으면 맛도 좋고 소화도 또 잘 된다고 합니다. 감식초는 산도가 낮고 맛이 부드러워서 그냥 마셔도 역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2-3회 정도 소주잔으로 반잔씩 그냥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마시기에는 좀 비 괜찮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갈증이 심할 때나 변비가 있을 때는 생수나 꿀물, 그리고 과일즙, 우유 등의 감식초를 타서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보통은 하루 3번 식후에 먹거나 수시로 3에서 5회 정도 밥숟가락으로 반이나 한 숟가락 정도의 양을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의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식초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마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하루 3-4번 정도, 3번 정도 식후에 드시고요. 수시로 또 드실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밥숟가락 하나하나 반 정도에다가 물도 반 컵이나 한 컵 정도에 그냥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양질의 꿀이나 야채 효소를 희석해서 마시면 효과가 상승된다. 또 원액은 절대로 빈속에 마셔서는 안 되는데, 원액으로 마실 때는 체했을 때나 속이 더부룩할 때 혹은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소주잔으로 반잔에서 한 잔 정도 마신다. 음료수처럼 마실 때는 식초를 자기 입맛에 맞는 음료수와 섞어서 마시면 되겠죠. 감식초를 보관할 때는 20도 정도 되는 상온에 보관하시라고 합니다. 감식초를 다른 식초처럼 평소에 양념으로 사용하면 또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이롭다고 합니다. 감식초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직접 만드셔도 괜찮겠죠. 한번.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새는 아까 저는 그렇게 사 먹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익은 감을 따서 약품 처리가 되지 않은 무공의 항아리에 담는다. 무공의 항아리가 저도 쿠팡에서 또 그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쿠팡에서 무공의 항아리 치면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있으니까 무공의 항아리 사셔서 약간의 감식초 원액, 아까 제가 보여드린 감식초 원액 있잖아요. 거기다 첨가해서 5개월 동안 일단 발효시킨답니다. 그 다음에 찌꺼기를 짜내갖고 채로 거른 뒤에 깨끗한 항아리에 다시 넣어서 다시 7개월간 숙성시킨답니다. 5개월, 7개월. 딱 1년 넘게 걸리네요. 그죠? 딱 1년이네, 1년. 그 다음에 월동 기간에도 18도씨에서 22도씨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18도에서 22도. 실내에서 상온 보관하셔야 되겠네요. 한여름 아니면,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1년 동안 이렇게 정성스레해서 감식초를 담그시면 되고요. 귀찮으시면 그냥 사서 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감식초의 효능을 정리하셨는데요.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체내에 과다한 지방을 분해시키는 작용이 있어가지고 감식초를 꾸준히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음식의 pH 저하를 시켜서 보존 기능을 상승시키고 신맛에 의한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함으로써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또 인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여서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킨다. 생식을 할 때나 채소 샐러드를 만들 때 감식초를 넣으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며 비타민 파괴도 늦출 수 있다. 감식초의 초산은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몸에 노폐물을 분해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고 체내에서 생성된 각종 산성물질을 체외로 배출시켜서 우리 몸을 중화 또는 약알칼리성 체질로 개선시켜준다. 몸을 유연하고 탄력 있게 해주며 비만 및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예로부터 연탄가스 등 가스에 중독되었을 때 해독제로 이용되어 왔다. 저 어렸을 때 연탄가스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죠? 참 추억입니다. 이뇨작용 촉진, 체내 염분 배설, 동맥 청소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때문에 뇌일혈, 중풍 등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 위액의 분비를 늘려주고 위액을 대역하는 기능이 있으며 장 기능을 좋게 하여 소화를 촉진한다. 또 장내에 유익한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시키며 피부 미용에도 좋다.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체내 칼슘과 결합하여 생기는 신장 결석의 원인인 수산화칼슘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한다. 우리가 비타민C 드실 때 그렇게 아니라 그래도 또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니까요. 신장결석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드시면서 감식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장결석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포도상구균이나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의 병원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다. 숙취의 원인뿐만 아니라 또 암의 원인이 되죠.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산성화 물질의 분해를 촉진한다. 감식초 진짜 좋네요. 자, 다음은 감식초에서 녹즙입니다. 녹즙들도 많이 드시죠? 녹즙도 대표적으로 암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적절히 활용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녹즙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효소, 미네랄, 섬유소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식품의 차원을 넘어서 훌륭한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얼마 전에 박덕수 닥터 덕 박사님께서 또 녹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제가 책을 리뷰했죠. 녹즙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만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지 마라. 또 파이토케미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당히 드셔야 되겠죠, 뭐든지. 녹즙은 산성 체질을 약알칼리성으로 바꿔주며 몸속에 쌓인 독을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조혈작용, 그리고 항산화 작용, 비타민 공급,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 신진대사 촉진, 장청소, 피로회복, 변비 해소 등의 효능이 있다. 조혈작용까지 다 하니까요. 괜찮네요. 그러나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녹즙을 선호하는 것은 위험하다. 요즘은 농약을 비롯한 각종 공해가 만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사용한 녹즙 재료를 여과 없이 먹을 경우 각종 공해독이 몸에 그대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체질별 흡수력이 좋은 녹즙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소양인, 또 소음인, 태양인, 또 태음인 이렇게 다 재료가 아주 그냥 재료를 갖다가 써놨어요. 너무 좋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신선초부터 바나나에다 읽어드리는 것보다 읽어드린다고 해서 또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방송과 함께 미리 예약을 해놔서 제가 제 채널에 여기 이제 게시물 들어가시면 2024년 12월 11일 라이브 방송 보충 자료로 사상 체질별 흡수력이 좋은 녹즙 재료 이렇게 하고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이렇게 다 써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제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써 있으니까요. 소양인 분들, 소음인 분들, 태양인 분들, 태음인 분들
보통 사상체질을 본인이 뭔지 보통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훌륭한 사상체질에 입각해서 이렇게 녹즙도 이런 걸로 드시면 좋고, 또 녹즙이 아니라도 과일도 본인하고 맞는 거 드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오픈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상체질이 있으니까요. 사상체질별 흡수력이 좋은 녹즙 재료가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서, 또 녹즙 재료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음인 같은 경우는 당근, 우유, 양배추가 좋다고 하니까 이런 걸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또 호두기름입니다. 우리 박천수 선생님께서 평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전통 재료를 말씀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보다는 이런 걸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호두기름도 저도 이 책을 접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좋은지. 호두기름은 기관지, 천식, 폐렴, 폐암 등으로 인한 심한 기침, 가래, 객혈을 멈추게 할 때 쓰이며, 객혈은 뭐냐면은 그 가래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걸 객혈이라고 하죠. 폐와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허, 요통, 유정, 음이 등 몸의 허약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두를 오랜 기간 꾸준히 먹으면 살이 찌고 힘이 생기며 피부가 고와지고 머리칼이 검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 과육이 폐와 사람의 뇌처럼 생겼기 때문에 호두를 먹으면 폐 기능이 좋아지고 머리가 총명해진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호두는 기침을 먹게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는데, 기관지 천식으로 숨이 차고 기침이 나서 눕지 못할 때와 폐렴, 폐암 등으로 인한 심한 기침에 좋은 약이 된다. 겨울에 또 감기 걸리시는 분도 많으니까 호흡기 계통, 호흡기 계통에 안 좋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는 호두기름 드시면 되겠네요. 폐암의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기침은 매우 완고하여 기침약을 먹어서는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호두기름을 복용하면 가래를 삭히고 또 기침이 조금씩 순해지면서 차츰 먹게 된다. 호두기름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마개를 꼭 막아서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두기름은 산화하여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할 때는 또 기름병을 소금 속에 묻어두라고 하네요. 이 호두기름이 산화가 잘 되나 봅니다. 호두기름을 처음 먹을 때는 찻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의 양을 하루에 3에서 5회 복용하다가 차츰 양을 늘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호두기름이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 기능에 이상이 올 수 있겠죠. 기름이니까 차츰 양을 늘려가시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표적인 항암 음식으로 마늘을 뺄 수 없죠. 근데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제일 끝에다 놔뒀는데, 그래도 여기서도 또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이다. 매운맛과 단맛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성질은 따뜻하고 열이 있다. 마늘은 물론 좋은 음식이지만 모든 것들이 양면성을 갖고 있듯이 약간의 독을 갖고 있기는 하다. 마늘은 식품 중에서도 보양 효과와 염증 치료, 항암 효과가 탁월한 식품이다. 자,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마늘과 주겸의 약성이 서로 합해지면 썩은 살을 없애고 새 살을 돋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고 체력을 돋우는 효과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마늘하고 이 주겸의 조합이 이렇게 좋은지 저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평소에 우리가 듣던 내용 아니니까요. 물론 공부 많이 하시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늘과 주겸의 조합이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요. 마늘 장아찌 만드시거나 아니면 마늘 뭐 어쨌든 드실 때 주겸하고 같이 드시는 방향 한번 본인들께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알려주십니다. 또 그는 마늘은 밭에서 자란 것이 논에서 자란 것보다 좋다. 제가 시골 출신도 아니지만은 이건 관심이 없었는데, 마늘을 저는 밭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고 논에서도 자라는 것도 있나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효능은 물론 보관의 편리성도 반마늘이 우수하며 수입종보다는 재래종, 육종 마늘이 효과적이다. 당연히 수입보다는 재래종, 육종 마늘이 효과적이겠죠. 마늘의 효능은 마늘 냄새 성분에도 있다. 생마늘은 자극이 심하여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냄새도 많이 나지만 마늘을 익혀서 먹으면 매운맛과 특유의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흔히 마늘은 익혀서 먹으면 효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도 우리 선생님께서 확 집어주셨습니다.
마늘은 익혀서 먹으면 효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마늘 속에 든 알리나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열을 가하면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혀서 먹더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비타민 B가 알리나제의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마늘의 효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몇 해 전 세계적으로 사스라는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오래됐죠. 네, 사스. 유독 한국에만 그 전염병이 힘을 쓰지 못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던 질병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싱겁게 지나가는 셈이었죠. 사스뿐만 아니라 얼마 전 우리를 공포로 몰게 했던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김치, 그럴 때마다 김치 얘기는 항상 나온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김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당시 그 원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한국인이 먹는 음식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중 가장 많이 꼽힌 것들이 마늘이었죠. 마늘은 거의 모든 한국 사람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양념이 있기 때문에 항암, 항균 효과가 탁월했죠.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입니다. 마늘에는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디아릴 디설파이드, 발음도 힘드네요. 스코르디닌, 천연 유황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게 다 천연 디알릴 디설파이드도 찾아보니까 이게 다 천연 유황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어가는 세포를 되살리고 암세포의 성장을 예방하고 억제한다고 합니다. 항균성 물질을 함유한 식품 중에서 항균 작용이 가장 강력한 것이 마늘과 양파라고 합니다. 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균성 물질을 함유한 식품 중에서 항균 작용이 가장 강력한 것이 마늘과 양파. 저는 근데 양파는 잘 먹거든요. 근데 마늘은 그렇게 막 일부러 먹질 않는데 앞으로 마늘도 좀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양파를 많이 챙겨 먹었는데 마늘을 더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식물 살균소는 알리신으로서 포도상구균, 뇌막염균, 폐렴균, 이질균, 대장균, 결핵균, 콜레라균, 디프테리아균, 말도 힘드네요. 모두 이런 것들에 대한 살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내성 세균에도 반응하여서 항바이러스 작용, 또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의 병원체를 약화시키거나 감기에 의한 합병증을 경감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마늘은 보통 항암 작용으로 유명하지만 보양 효과도 탁월하다. 마늘은 유황오리와 마찬가지로 세계 10대 영양식품으로 선전될 정도로 강력한 보양 효과를 지니고 있다. 생마늘을 그대로 먹을 때 가장 항암 효과가 높고 음식에 넣을 때에는 다진 마늘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어서 색깔이 노랗게 변한 뒤에 넣는 것이 좋다. 요것도 우리가 또 다진 마늘을 갖다가 드실 때는 마늘을 으깨서 먹으면 알리신이 막 풍부하게 나서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진 마늘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공기 중에 산화시킨다는 의미겠죠.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변한 뒤에 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팁이네요. 이때 효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항암 작용을 하는 알리설과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요리 한번 해보세요. 색깔이 노랗게 변했을 때. 또한 마늘에는 마늘 티아민이 들어있어서 몸을 움직이기 위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늘을 먹을 때 몸에 필요한 만큼 사용된 후에 나머지는 몸 여기저기에서 저장되어 나중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마늘에는 게르마늄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비타민 B1을 무제한으로 흡수하고 체내에 저장하여서 몸이 지치거나 피로할 때 재사용하여 체력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비타민 B군도 몸에 꼭 필수적이고 좋잖아요. 근데 비타민 B 특히 완 같은 경우는 또 무제한으로 흡수해갖고 체내에 저장한다니까 마늘은 진짜 꼭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마늘의 시스테인과 메티오닌 성분은 강력한 해독작용으로 간장을 강화시키면서 알리인, 알리신, CONL, 벨가푸탄이라는 유화수소 성분 및 그 유도체는 수은 등 중금속을 배출하고 세균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늘은 또한 칸디다, 알비칸균 등의 병원성 진균을 억제하고 살균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심장 박동수를 늦추어서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동맥경화를 개선한다.
마늘 정말 좋네요. 그 밖에도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혈액을 잘 순환시키고 맑고 따뜻하게 하며 냉증과 동상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력을 증강시키고 노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생식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알리신은 당뇨 개선 효과도 있는데 췌장세포를 자극하여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조혈작용을 해서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며 아토피성 피부염의 알레르기 억제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장에 작용해서 소변의 배설 능력을 높이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마늘 정말 좋네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복습하는 차원입니다. 마늘은 이처럼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체 신경에도 작용하여서 신경세포의 흥분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불면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하여 수면장애를 느끼는 사람들은 마늘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늘은 체질에 상관이 없답니다.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강식품이며 항암작용과 항염증작용, 한균작용, 이뇨작용, 면역 증강작용, 강심작용이 뛰어나고 쇠약한 체력을 회복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이다. 자, 마늘 이렇게 먹자라고 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늘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요리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양념으로 먹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죠? 제가 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감자나 고구마처럼 하나의 음식으로 생각해서 먹으면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마늘은 굽거나 찌는 방법을 이용해서 익혀 먹으면 좀 더 편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죠. 안 쓰니까 안 맵죠. 또 까지 않은 마늘을 몇 쪽으로 쪼개어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어서 완전히 익혀 먹거나 프라이팬 위에다가 올려놓고 은근한 불로 완전히 익혀서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도 쓰셔도 된다고 하네요. 구운 마늘을 먹을 때는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통을 갖다가 3, 4회 나누어 먹는 것이 적당하며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질 좋은 죽염을 찍어 먹도록 하자.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염을 찍어 드시면 됩니다. 양은 몸에서 흡수되는 것을 봐가면서 늘리되 몸에서 흡수가 되면 소화력을 감안하여서 하루에 한 통씩 늘어나간다. 네. 마늘과 함께 먹는 죽염도 처음에는 마늘을 조금씩 찍어 먹다가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늘과 죽염 궁합 정말 좋네요. 마늘을 죽염에 찍어서 먹을 경우 혈압이 높거나 신장이 약한 사람은 이상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상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리고 신장이 약한 사람은 몸이 붙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심장이 약한 사람도 몸에서 흡수되는 것을 보아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늘을 소금에다 찍어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고혈압 환자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조금 주의하시고 또 심장도 약한 사람도 조금씩 처음에 드셔보시다가 그 본인 몸에서 이상이 없을 정도까지 드시고 나서 조금씩 차츰 이렇게 몸이 적응하면 늘리시는 방법, 이렇게 세 분류의 분들은 조금 아무리 좋은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루 한 통 이상의 마늘을 복용하면 해롭다는 이론을 제기하는데 익혀서 먹으면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 밖에도 음식을 조리할 때 양념으로 넣어서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섭취하기 편리하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마늘 환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뭐 검은 마늘까지 다 나오니까요. 위염, 위궤양, 장염, 변비 등으로 고생하거나 평소 기력이 약하고 늘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은 마늘과 죽염을 꾸준히 장복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또 한번 볼까요? 특히 우리 마늘과 죽염의 조합은 평소에 위염을 앓고 계시거나 위궤양, 또 장염, 변비 등으로 고생하거나 평소 기력이 좀 딸리시는 분들, 또 늘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 마늘과 죽염 조합 꾸준히 장복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도 30분 전에 읽은 거 모르거든요. 벌써 이제 녹화가 43분이나 됐으니까 위에서 얘기한 건 저희는 까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매일 먹으니까요. 자, 천연 유황은요, 유황이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이다. 그래서 심장에는 암세포가 거의 살 수 없는 것이다. 네. 또 특이한 주장이시네요. 유황은 항암작용, 해독 정화작용, 염증 제거와 살균 작용, 뼈 강화 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및 혈전을 분해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유황은 세포와 세포막 계통을 손상시켜 각종 암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마늘, 양파, 파, 부추, 고추, 겨자 등의 식품은 특히 유황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요거 드시면 되고요. 유황오리도 말씀하셨으니까 인산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거죠. 유황오리도 이제 외식할 때 삼겹살 구워 먹지 마시고요. 삼겹살 뭐 소고기 마시고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거는 적당히 먹으면 다 좋죠. 유황오리 드시러 또 가보시면 좋겠어요. 요새 유황오리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항아리 유황오리도 참 맛있고. 근데 아유 군침 도네. 이번 주 주말에는 저 아내한테 얘기하고 유황오리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식초입니다. 감식초는 생수 100cc에 감식초 10cc를 섞어서 10분의 1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훌륭한 건강식이 된다. 공복에 드시라고 합니다. 위가 좋은 사람들이나 나쁜 사람이나 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초콩이나 초라는 만들 때에도 우리 감식초를 이용하면 좋고요. 하루 2, 3회 정도 소주잔으로 반잔씩 그냥 마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하루 3번 식후에 먹거나 수시로 3회에서 5회 정도 밥숟가락으로 반이나 한 숟가락 정도의 양을 갖다가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의 물에 희석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원액은 절대 빈속에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즙입니다. 녹즙은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며 몸속에 쌓인 독을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조혈 작용, 항산화 작용, 비타민 공급,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 신진대사 촉진, 장 청소, 피로 회복, 변비 회복 등의 효능이 있다. 사상 체질별 흡수력이 좋은 녹즙 재료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올라갔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건강스케치 채널에서 게시물에 보면 사상 체질별 요거 자세히 딱 누르면 됩니다. 벌써 누가 어느 분이 좋아요 하나 눌러주셨는데 저는 제 것도 좋아요 누릅니다. 좋아요 저보다 빨리 누르신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상 체질별로 놔뒀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걸 그 녹즙으로 갈지 않더라도 그냥 소양인들에게 맞는 과일과 야채들이니까 뭐 또 소민들도 많고 사상 체질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저는 태음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태음인이라서는 조만하도록 당근, 오이, 양배추, 시금치, 푸른 상추, 감자, 고구마, 무, 열무, 연근 뭐 이런 것들이 다 좋다고 합니다. 토마토, 딸기, 복숭아 다 좋네요, 저한테도.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드시면 되니까요. 평소에 이런 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두기름. 호두기름은 기관지, 천식, 폐렴, 폐암 등으로 인한 심한 기침, 가래, 객혈을 멈추게 할 때 쓰이며 폐와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호흡기 계통에 좋네요. 호두기름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마개를 꼭 막아서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마늘과 죽염의 약성이 서로 합해지면 썩은 살까지도 없애고 새살을 돋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염증을 치료하고 체력을 돋우는 효과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흔히 마늘은 익혀서 먹으면 효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어서 색깔이 노랗게 변한 뒤에 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음식을 할 때 이때 효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항암 작용을 하는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암 없이 100세 살기 박천수 한의사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을 갖다가 또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 멘트 있죠? 요거 중요한 멘트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